6년 전, 그날 밤, 기억은 언제나 빗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창문을 집어삼킬 듯이 몰아치는 폭풍우. 그리고 그 소리를 찍고 울려 퍼지던 날카로운 경보음. 28배 젊은 권지혁은 잠에서 깨어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악몽의 한가운데로 내던져졌다. 침입자 발생, 펜트하우스 3구역. 기계적인 경고음이 어둠을 갈랐다. 갓 인수한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몇 날 며칠을 야근하고 곤죽처럼 잠들었던 그의 머리가 혼란 속에서 깨어났다. 무슨 상황이지? 그는 급하게 침대 옆에 세워두었던 골프채를 집어들었다. 그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다. 거실로 나가는 순간 그는 보았다. 번개가 밤하늘을 가르는 찰나의 섬광 속에서 칠흑 같은 어둠보다 더 짙은 그림자 하나가 그의 서재 쪽에서 움직이는 것을. 그림자는 인간이 아닌 것 같았다.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그 모습은 마치 굶주린 흑표범 같았다. 그리고 분명 여자였다. 몸에 딱 붙는 검은 옷 위로 드러난 가늘고 유연한 실루엣. 누구냐? 지혁이 소리치며 달려들었다. 하지만 상대는 당황하는 기색조차 없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지혁을 마주했다. 얼굴은 복면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두 개의 눈동자가 보였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조소가 담겨 있었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지혁은 자신의 힘과 체력에 자신이 있었지만 여자는 뱀처럼 그의 공격을 피하며 그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무술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춤에 가까웠다. 치명적이고 아름다운 죽음의 춤. 순간 옆구리에 칼날처럼 날카로운 고통이 스며들었다. 그가 고통으로 잠시 주춤하는 사이 여자가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경보음과 빗소리로 가득한 그의 세상 속으로 전혀 다른 감각이 침투했다. 훅 하고 코끝을 스치는 짙은 향기.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서늘한 밤에만 피어나는 야레향 예라이샹 같았다. 그 향기에 정신이 아득해지는 찰나 그녀의 부드러운 입술이 그의 입술을 덮쳤다. 그것은 키스가 아니었다. 저항을 봉쇄하고 정신을 빼앗는 또 다른 형태의 공격이었다. 거칠고 절박하고 동시에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열기가 담긴 입맞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옆구리의 상처에서는 피가 흘러나왔고 그의 위에서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는 여자와 시선이 마주쳤다. 그녀는 그의 저항이 멈춘 것을 확인하고는 서재에 있던 작은 금고를 열어 무언가를 꺼냈다. 대체 누구냐? 원하는 게.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졌다. 여자는 대답 없이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긴 눈으로 그를 잠시 응시하더니 미련 없이 창가로 향했다. 그녀는 깨진 유리창 밖으로 폭풍우가 몰아치는 도시의 어둠 속으로 한 마리 새처럼 몸을 던졌다. 권지혁의 의식은 빠르게 희미해져 갔다. 그의 마지막 기억은 귓가를 때리는 빗소리와 온몸을 감싸던 야레향의 잔향. 그리고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수수께끼 같은 눈빛뿐이었다. 그리고 6년이 흘렀다. 현재의 권지혁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경영인이었다. 그가 이끄는 IT 기업 K-이노베이션스는 업계의 지형을 바꾸는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그는 마이더스의 손, 얼음 황제라 불렸다. 손대는 사업마다 황금으로 바꾸는 천재적인 수완. 그리고 누구에게도 감정의 빈틈을 보이지 않는 냉철함 때문이었다. 그의 제국은 완벽했다. 하지만 황제의 삶은 지독히도 공허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 내부는 온통 흰색과 검은색,
그리고 차가운 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잡지 화보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사람 사는 옹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유리 상자 같았다. 지역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 긴 식탁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볼 법한 완벽한 스테이크와 비싼 와인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즐거움도 느끼지 못하는 듯 기계적으로 나이프질을 하고 음식을 씹어 넘길 뿐이었다. 그의 식사는 생존을 위한 연료 주입에 가까웠다. 회장님,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인터폰으로 비서 김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혁이 짧게 허락하자 김 비서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들어와 그의 앞에 섰다. 오늘자 보고입니다. 그리고 SJ그룹의 이 회장님께서 따님과의 저녁 식사 자리를 다시 한번 제안하셨습니다. 회장님의 사생활에 관여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계속 거절하는 것도 외교적으로 필요 없어. 지혁은 김 비서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앞으로 이런 종류의 제안은 보고할 필요도 없다. 내 스케줄에 사적인 만남은 없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러났다. 그는 자신의 상사가 왜 저렇게 극단적으로 타인에게 벽을 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6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휴가를 다녀온 이후부터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사랑, 연애, 관계, 그는 그 모든 것을 시간 낭비이자 약점이라고 여기는 듯했다. 마치 그날 이후로 그의 심장이 멈춰버린 것 같았다. 김 비서가 나가고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완벽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지혁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다. 셔츠 단추를 푸는 그의 손이 무심코 옆구리의 한 지점에서 멈췄다. 옷 아래 희미하게 남은 은색의 흉터.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날 밤의 기억은 이 흉터처럼 그의 몸과 마음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날카로운 고통, 그리고 그보다 더 지독했던 무력감. 그의 완벽한 인생의 유일한 오점이었고 그의 자존심에 새겨진 지워지지 않는 상처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은 대부분 경영, 철학, 역사에 관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그의 손이 향한 곳은 낡은 시집 한 권이 꽂혀 있는 구석이었다. 그는 책을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다. 책 페이지 사이에는 납작하게 눌려 색이 바랜 꽃잎 하나가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야레향. 그날 아침 정신을 차린 그가 엉망이 된 것을 바닥에서 발견한 유일한 흔적이었다. 폭풍우 속에서 그녀가 어떻게 이 작은 꽃잎을 떨어뜨렸는지는 알 수 없었다. 어쩌면 그녀의 옷이나 머리카락에 붙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그녀가 단순한 환상이 아닌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유일한 증거였다. 지난 6년간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원을 동원해 그날 밤의 침입자를 찾아보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어떤 기록도,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포기하는 대신 자신의 성벽을 더욱 높고 단단하게 쌓았다. 누구도 그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누구도 그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 얼음 황제의 가장 깊은 내면에는 분노와 불신 외에 또 다른 감정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지독한 호기심이었다. 대체 누구였을까? 왜 자신의 목숨을 빼앗지 않고 대신 그의 모든 것을 흔들어 놓고 사라졌을까? 지혁은 책을 덮었다. 야레향의 희미한 잔상이 그의 망막에 새겨졌다. 그는 다시 창가로 돌아와 자신의 발 아래 펼쳐진 거대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만드는 화려한 야경. 그 모든 것이 그의 소나귀에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6년 전 그날 밤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도둑 맞았다. 그리고 그는 아직 그게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했다. 권지혁의 하루는 언제나 강철 같은 통제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의 제국 K-이노베이션스의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과 이어진 이사회 회의실은 그의 통제력이 가장 완벽하게 발휘되는 공간이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 방음벽, 그리고 그의 눈빛 하나에 숨죽이는 최고 임원들까지. 이곳에서 그의 말은 곧 법이었고 그의 결정은 제국의 미래를 결정했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다. 차세대 인공지능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가 한창인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팽팽했다. 권지혁은 거대한 테이블 상석에 앉아 감정 없는 눈으로 보고서를 훑고 있었다. 그의 미간에 잡힌 미세한 주름 하나에 보고를 하던 상무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다. 그는 이 성체의 왕이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지배자였다. 그의 완벽한 통제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것은 김민준 비서의 태블릿에서 울린 조용한 진동 때문이었다. 화면에 뜬 것은 보안팀장의 긴급 메시지였다. 긴급 상황. 신원 미상의 아동 1명이 7단계 보안구역을 통과. 현재 위치 파악 불가. 전 인원 수색 중. 김 비서의 얼굴이 미미하게 굳었다. 7단계 보안구역은 임원급 이상의 아이디 카드가 없으면 엘리베이터조차 작동하지 않는 곳이었다. 아이 1명이 그 모든 것을 뚫고 들어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지혁은 자신을 쳐다보는 김 비서의 시선에 짜증이 섞인 눈으로 고개를 까딱했다. 조용히 처리해. 그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김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는 보안팀장에게 소란 피우지 말고 즉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그들의 통제는 이미 그들의 손을 떠나 있었다. 지혁이 다시 회의에 집중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스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하고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회의실의 자동문이 열렸다. 회의의 흐름을 깬 무례한 침입에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날카롭게 향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숨을 멈췄다. 문 앞에는 어른들의 심각한 세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작은 아이가 서 있었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 깔끔한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은 아이는 그를 둘러싼 수십억짜리 프로젝트와 딱딱하게 굳은 얼굴의 어른들 속에서 마치 다른 차원에서 온 존재처럼 보였다. 하지만 임원들을 진정으로 경악하게 만든 것은 아이의 존재 자체가 아니었다. 바로 아이의 얼굴이었다.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아이의 얼굴과 테이블 상석에 앉은 권지혁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날카로운 턱선,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나이답지 않게 깊고 강렬한 눈빛까지. 아이는 마치 권지혁을 축소시켜 놓은 미니어처처럼 소름 끼칠 정도로 그와 똑같이 생겨 있었다. 아이는 주눅이 들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아이의 눈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회의실 안을 훑었다. 그리고 마침내 상석에 앉은 권지혁을 발견하자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다. 아이는 망설임 없이 낯선 어른들 사이를 뚫고 그에게로 향했다. 짧지만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또각또각. 아이의 작은 운동화 소리가 적막한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아이는 권지혁의 바로 앞까지 걸어와 멈춰 섰다. 그리고 그의 작은 손가락으로 권지혁을 정확히 가리키며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다. 아바, 정적이 깨졌다. 아니, 산산조각 났다. 임원들은 경악을 넘어 공황 상태에 빠졌다.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아빠라니, 회장님께 숨겨놓은 아들이 있었단 말인가? 저 얼굴을 봐. 똑같이 생겼잖아. 김민준 비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이에게 달려가 그의 입을 막으려 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즉시 이 아이를
권지혁의 얼굴은 얼음 가면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고 있었다. 아빠, 그의 인생에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존재할 리 없는 단어였다. 이것은 분명 누군가의 악의적인 장난이거나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계략일 것이다. 이 아이, 당장 끌어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그리고 이따위 저급한 장난을 친 배후가 누군지 알아내.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보고서를 올려놓도록 김 비서가 아이를 부드럽게 이끌고 나가려던 그때 아이가 그의 손을 뿌리쳤다. 아이는 울먹이는 대신 오히려 더 단호한 표정으로 외쳤다. 싫어, 엄마가 이거 꼭 아빠 주라고 했어요. 아이는 목에 걸고 있던 작은 주머니를 풀어 그 안에 든 것을 닦아놓은 듯 반짝이는 회의실 테이블 위로 쏟아냈다. 델그락, 작지만 날카로운 금속성 소리와 함께 테이블 위로 굴러나온 것은 단 하나의 물건이었다. 백금으로 제작된 몸체. 중앙에는 칠흑 같은 블랙 다이아몬드가 박힌 커프스링크 K 이노베이션스의 로고가 섬세하게 각인된, 오직 권지혁만을 위해 특별 제작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건이었다. 권지혁의 숨이 멎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6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거친 몸싸움 속에서 여자의 손에 의해 자신의 셔츠 소매가 찢겨나가며 커프스링크가 떨어져 나가던 바로 그 순간이 금고에서 도둑 맞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몸에서 직접 약탈당한 그날의 치욕을 상징하는 물건이었다. 바로 그 순간 한 임원의 휴대폰에서 뉴스 속보 알림이 울렸다. 그리고 곧이어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의 휴대폰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다. 한 통신사의 단독 보도였다. K Innovations. 본사 로비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아이의 사진과 함께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떠 있었다. 단독 얼음 황제 권지혁. 숨겨둔 아들 있었나. 회장님 쏙 빼닮은 아이. K Innovations. 본사에 나타나 모든 것이 계획된 함정이었다. 성벽은 외부와 내부에서 동시에 무너져 내렸다. 회의는 완전히 파탄났다. 임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눈치만 보고 있었다. 권지혁은 테이블 위에 커프스링크와 이제는 입을 꾹 다문 채 자신을 올려다보는 아이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지난 6년간 그가 쌓아 올린 완벽한 통제의 세계가 단 몇 분 만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김 비서를 향해 모든 감정이 제거된 목소리로 명령했다. 찾아내. 이 아이의 엄마를. 당장 그 명령은 패배의 인정이자 피할 수 없는 새로운 대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6년 전 그의 인생을 헤집어 놓고 사라졌던 유령이 이제는 얼굴과 이름, 그리고 아들을 가진 현실이 되어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가 6년 전 포기했던 추격이 이제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그는 사냥꾼이 아니었다. 오히려 사냥감에 가까웠다. 다음 날 권지혁의 책상 위에는 한설이라는 이름의 여자에 대한 1차 조사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보고서는 지독히도 평범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이름 한설이. 나이 32. 5년 전 서울 외곽의 플로르드 세림, 플로르 데 세림이라는 작은 꽃집을 개업했습니다. 세금 체납 기록 없고 범죄 기록 전무. 주변 상인들 평판은 조용하고 성실한 젊은 사장이라는 게 전부입니다. 6년 전 이전의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 독립했다는 것 외에는 깨끗합니다. 김민준 비서의 보고를 들으며 지혁은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사진 속에서 그녀는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하게 웃으며 손님에게 꽃다발을 건네고 있었다. 6년 전 그날 밤
복면 아래서 차갑게 빛나던 그 눈빛과는 전혀 다른 평범하고 따뜻한 미소였다. 깨끗하다고 하니 이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깨끗하게 지워버린 것에 가까웠다. 만날 장소는 여자가 자신의 가게 근처 카페로 정했습니다. 공적인 장소이니 안전할 거라는 판단인 듯합니다. 그 여자, 아직도 나를 경계하는군. 지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직접 만나서 확인해야 했다. 저 평범한 미소의 가면 뒤에 6년 전 자신을 지옥으로 끌고 갔던 그 괴물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플로르 드 세림은 지역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다. 강철과 유리, 흑백으로 이루어진 그의 세상과 달리 그곳은 다채로운 색과 생명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짙은 풀 내음과 달콤한 꽃향기가 그의 폐부를 파고들었다. 그 중에는 그의 기억 속에 각인된 야레향의 향기도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카운터 뒤에서 꽃을 다듬던 한설이가 고개를 들었다. 사진보다 더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훨씬 더 경계심이 서려 있는 얼굴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권지혁 씨군요. 한설이 씨. 두 사람은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서로의 이름을 확인했다. 그들은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창가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투명한 벽이 존재하는 듯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혁이었다. 그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열어봐. 당신 아들, 너의 유전자 검사 결과야. 물론 내 쪽 변호사 입회해 진행했지. 설이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았다. 결과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겠지. 모든 게 당신 계획이었을 테니. 지혁은 그녀를 쏘아붙였다. 본론으로 들어가지. 얼마를 원해? 그는 이것이 결국 돈 문제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6년 만에 아이를 데리고 나타난 목적은 뻔한 협박이자 거래일 터였다. 하지만 설이의 대답은 그의 예상을 빗나갔다. 돈은 필요 없어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당신한테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 왜 나타난 거지? 왜 내 아들을 내게 보냈지? 당신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망쳐놨는지 보여주고 싶어서. 분노가 섞인 그의 목소리에 설이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당신 인생 당신은 지난 6년간 황제처럼 살았잖아요. 내가 어떤 지옥 속에서 너를 지켜왔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지옥 모든 걸 훔쳐서 달아난 건 당신이었잖아. 내가 훔친 건 내 목숨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입술을 깨물었다. 지혁은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속지 않기로 다짐했다. 이 여자는 평범한 여자가 아니다. 팽팽한 대치는 결국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끝이 났다. 그들은 카페를 나왔고 어색한 침묵 속에서 조용한 골목길을 함께 걷게 되었다. 서리의 꽃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골목길 모퉁이에서 거친 인상의 사내가 튀어나와 그들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손에는 번뜩이는 칼이 들려 있었다. 가진 거 다 내놔. 전형적인 거리의 강도였다. 지혁의 첫 번째 반응은 자신도 모르게 서리의 앞을 막아서는 것이었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이든 일단은 러의 엄마였다. 그가 다치는 것은 상관없었지만 아이의 엄마를 다치게 할 수는 없다는 본능적인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불필요한 것이었다. 그가 몸을 움직이기도 전에 서리가 먼저 움직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눈으로 좇기 힘들 정도로 빨랐다. 강도가 칼을 휘두르는 순간 그녀는 몸을 낮춰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왼손으로는 칼을 쥔 그의 손목을 꺾고
오른손으로는 그의 팔꿈치 관절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우두둑 뼈가 부서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강도는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서리는 꺾은 손목을 그대로 비틀어 그의 몸의 중심을 무너뜨린 뒤 무릎으로 그의 명치를 걷어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러지는 그의 목덜미의 경동맥을 손날로 정확하게 내리쳤다. 컥! 강도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데 걸린 시간은 채 3초도 되지 않았다. 그것은 호신술이 아니었다. 상대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완벽하게 훈련된 전문가의 기술이었다. 골목길에는 정적이 흘렀다. 서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쓰러진 남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아들의 날림과 함께 자신의 정체가 탈로 났다는 깊은 절망감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역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제발 아무것도 못 봤다고 해줘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역은 모든 것을 보았다. 그는 공포에 질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압도적인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앞에서 커피를 마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던 여자가 순식간에 숙련된 암살자로 돌변하는 과정을 그의 머릿속에서 6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완벽하게 되살아났다. 자신을 압도하던 그녀의 불가능한 힘과 기술, 그 모든 것이 진짜였다. 그는 서리의 손을 보았다. 조금 전까지 따뜻한 커피잔을 감싸고 있던 그 가늘고 하얀 손. 이제 그 손은 사람의 뼈를 부수고 급소를 가격하는 치명적인 무기로 보였다. 평범한 꽃집 주인 아이를 이용한 협박범. 아니, 이 여자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훨씬 더 위험하고 복잡한 존재였다.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추측과 판단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서리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지혁은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서 신음하는 남자를 잠시 내려다본 뒤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그가 전화한 곳은 경찰서가 아니었다. 김민준 비서였다. 김 비서. 그의 목소리는 새로운 종류의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후 스케줄 전부 취소해. 그리고 한설이에 대한 조사는 최우선 순위로 변경한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과 인력을 동원해. 에사,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게 아니야. 그 여자가 누구에게서 도망치고 있는지 알아내. 지혁은 전화를 끊었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아이나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저런 여자가 6년 동안 꽃집 주인으로 숨어 살아야만 했던 이유, 그 거대한 위험이 이제 자신과 자신의 아들에게 연결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권지혁의 전면적인 조사가 시작된 이후 한설이의 삶에는 미묘한 평화가 찾아왔다. 물론 그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끌어안은 듯 위태로운 평화였다. 그녀의 꽃집 주변에는 권지혁이 보낸 경호원들이 일반인처럼 위장한 채 24시간 그녀와 러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존재를 알았지만 굳이 내색하지 않았다. 지금 그녀에게는 아들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었고 권지혁의 힘은 거부하기 힘든 방패막이었기 때문이다. 러는 그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했다. 엄마, 저 아저씨는 왜 맨날 우리 가게 앞에서 신문을 봐, 엄마? 저 차는 어제도 저기 서 있었는데. 아들의 순진한 질문에 서리는 애써 미소 지으며 둘러댔지만 마음속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녀는 러에게 권지혁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해주기 시작했다. 아빠는 아주 바쁘고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러는 눈을 반짝이며 아빠에 대한 환상을 키워갔다. 그 모습이 서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자신 때문에. 아들은 평범한 아빠와의 일상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사건은 가장 평화로운 오후에 가장 예고 없이 찾아왔다. 서리는 러가 다니는 유치원에 아이를 데리러 갔다. 평소보다 5분 정도 늦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교실에 러는 없었다.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러 어머님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던 참이었어요. 오늘 아버님 쪽에서 삼촌이라는 분이 오셔서 러를 일찍 데려가셨어요. 선생님의 해맑은 말에 서리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삼촌이요. 어떻게 생겼던가요? 키가 크고 아주 인상 좋은 분이셨어요. 아버님께서 보내셨다고. 회장님 비서실 명함까지 보여주시던데요. 비서실 명함. 그것은 올감이었다. 상대는 권지혁의 신분까지 이용해 접근한 것이다. 서리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유치원을 뛰쳐나왔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지 않았다. 지난 6년간 그녀를 살아있게 한 것은 절망 속에서도 길을 찾는 맹수 같은 본능이었다. 침착해. 한설이. 지금 무너지면 너를 잃어. 그녀의 눈빛에서 평범한 꽃집 주인의 온기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과거. 어둠 속에서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고 살아남은 암살자 아르테미스의 냉혹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다급하게 휴대폰을 눌렀다.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연락하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 너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가진 남자. 바로 권지혁이었다. 뭐라고? K-이노베이션스의 회의실. 권지혁의 낮은 목소리에 회의실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간 듯 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서리의 다급한 목소리. 그들이 너를 데려갔어요. 그 한마디에 권지혁의 이성이 툭 하고 끊어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회의를 하던 모든 임원들이 숨을 죽였다. 회의는 여기까지. 그는 짧게 말하고 회의실을 나섰다. 그의 뒤를 따르는 김민준 비서에게 그는 지옥의 악귀와 같은 얼굴로 명령했다. 전부 중단해. 네. 회장님, 진행 중인 모든 프로젝트, 인수합병, 전부 중단해. 지금부터 K-이노베이션스의 모든 역량은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한다. 내 아들을 찾는 거다. 내 아들. 그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에 김 비서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불신이나 의심은 없었다. 오직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서슬, 퍼런 분노만이 존재했다. 그룹 내 정보팀 전원 비상소집해. 서울 시내 모든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전부 긁어모아. 내 아들을 데려간 놈들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 찾아내. 권지혁의 제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닌 단 한 명의 아이를 구하기 위해. 그의 분노는 회사의 모든 시스템을 깨워 거대한 정보의 그물망을 펼치기 시작했다. 서리는 지역의 사무실에서 우리의 갇힌 호랑이처럼 방 안을 서성이고 있었다. 그녀는 범인들의 수법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이것은 돈을 노린 단순 유괴가 아니었다. 자신을 끌어내기 위한 신디케이트의 방식이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그녀의 손이 차갑게 떨렸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6년간 꿈속에서까지 그녀를 괴롭혔던 뱀처럼 차갑고 끈적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랜만이군. 아르테미스 마이퍼. 그래. 나다. 너의 옛 스승이자 배신자를 처단하러 온 친구지. 아들은 네 작품치고는 꽤 귀엽더군. 널 전혀 안 닮아서 다행이야. 러. 건드리기만 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하하하. 여전히 성격은 죽지 않았군. 좋아. 아이는 무사하다. 아직까지는 네가 지난 6년간 훔쳐간 물건을 가지고
혼자서 와라. 그럼 아이를 돌려주지. 바이퍼가 장소와 시간을 말했다. 인천의 폐조선소. 시간은 단 1시간. 명심해. 아르테미스, 경찰이나 내 새로운 장난감인 그 재벌 총수라도 데리고 오는 날엔 내 아들은 바다 깊은 곳에서 물고기밥이 될 거다. 혼자 와. 전화가 끊겼다. 서리의 얼굴은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지혁에게 사실을 말했다. 그리고 혼자 가겠다고 했다. 이건 내 과거가 부른 일이에요. 당신이 끼어들 일이 아니야. 내 아들이 인질로 잡혀 있어. 지혁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눈은 불타고 있었다. 그런데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당신 혼자 뭘 어쩔 수 있는데. 그들은 프로야. 당신이 가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야. 당신 같은 사람은 이 세계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당신은 걸림돌만 될 뿐이라고. 그래, 나는 당신처럼 사람을 죽이는 기술은 없겠지. 하지만 내겐 당신에게 없는 무기가 있어. 지혁은 그녀를 거대한 스크린 앞으로 끌고 갔다. 스크린에는 인천 폐조선소의 위성사진과 3D 설계도가 떠올라 있었다. 이미 그의 정보팀이 분석을 끝낸 상태였다. 조선소의 모든 출입구, 예상 경비 인력 배치, 감시 카메라 위치, 전력 공급선까지 10분 전에 분석 완료했다. 당신은 전사일지 몰라도 나는 전략가야. 그리고 이건 전쟁이고 이제 당신 혼자의 전쟁이 아니야.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격렬하게 부딪혔다. 불신과 분노, 그리고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공통된 목표. 결국 서리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지혁은 현장 근처의 이동식 지휘 차량에서 모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침투는 서리가 맡기로 했다. 위태로운 동맹이 결성된 순간이었다. 그들은 시간을 확인했다. 남은 시간은 48분. 지역의 전용차가 사이렌 소리 없이, 그러나 총알 같은 속도로 어둠이 내리는 고속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차창 밖으로 붉게 물든 저녁 노을 아래 거대하고 음산한 폐조선소의 실루엣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1시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2명의 부모가 각자의 방식으로 그들의 아이를 되찾기 위한 전쟁을 시작했다. 밤이 내린 인천항의 폐조선소는 마치 거대한 강철 괴물의 무덤 같았다. 바닷바람에 섞인 녹슨 소의 냄새와 축축한 소금기가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1km 떨어진 곳에 정차한 이동식 지휘 차량 안. 권지혁은 수십 개의 모니터를 응시하며 지휘 본부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평소의 냉정함 대신 맹렬한 집중력과 숨길 수 없는 초조함이 교차했다. 남쪽 입구, 경비 2명 서쪽으로 이동 중. 15초의 윈도우 발생. 지금 진입해. 그의 목소리가 귀에 꽂힌 초소형 이어피스를 통해 한설이에게 전달되었다. 어둠 속에 녹아든 그림자처럼. 서리는 소리 없이 담을 넘어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아들을 되찾아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가 그녀의 모든 감각을 날카롭게 벼려놓은 상태였다. 그녀는 지혁의 지시에 따라 마치 정교하게 짜인 체스판의 말처럼 움직였다. 지혁이 해킹한 CCTV 영상과 드론이 보내오는 열 감지 화면은 그녀의 눈이 되었고 그녀의 전투 기술은 지혁의 전략을 완성하는 칼이 되었다.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해 있던 두 사람은 아들이라는 단 하나의 연결고리를 통해 완벽한 팀으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전방 30m, 컨테이너 뒤에 2명 매복. 내가 시스템에 교란 신호를 보낼 테니 처리하고 좌측으로 이동해. 알았어. 짧고 간결한 대화. 그 속에는 불신이나 감정의 동요 대신 오직 임무 완수를 위한 차가운 신뢰만이 존재했다. 서리는 지역이 창조한 찰나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안개처럼 다가가 소리 없이 적들을 무력화시켰다.
마침내 그녀는 조선소의 가장 거대한 중앙 창고에 도달했다. 러가 잡혀 있는 곳이었다. 거대한 철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문 너머에는 그녀의 과거이자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악몽, 바이퍼가 기다리고 있었다. 러는 창고 중앙. 의자에 셔츠가 묶여 있어. 바이퍼는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조심해. 서리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녹슨 철골 구조물 사이로 희미한 전등 불빛이 새어 들어오는 거대한 공간. 그 중앙에 바이퍼가 상자 위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발치에는 입에 재갈이 물린 채 의자에 묶여있는 러가 있었다. 러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필사적으로 눈물을 참으며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다. 왔군, 아르테미스. 바이퍼가 일어서며 박수를 쳤다. 그의 미소는 뱀처럼 소름 끼쳤다. 6년 동안 꽃이나 만지더니 실력이 녹슬지는 않았는지 모르겠군. 꽤나 시끄럽게 들어왔던데. 러를 풀어줘. 물론 네가 훔쳐간 물건을 내놓고 내 앞에 무릎 꿇는다면 말이지. 네가 나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었는데 감히 나를 배신하고 이런 시시한 연극을 벌이다니 실망스럽군. 그의 눈에는 뒤틀린 소유욕과 집착이 번뜩였다. 그 순간 서리는 깨달았다. 그는 처음부터 러를 살려둘 생각이 없었다. 더 이상 대화는 무의미했다. 서리가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허공을 가르며 바이퍼에게 달려들었다. 강철과 강철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두 그림자가 창고 안을 격렬하게 오갔다. 그들의 싸움은 단순한 격투가 아니었다.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스승과 제자의 처절한 사투였다. 하지만 6년의 공백은 생각보다 컸다. 서리가 아이를 낳고 평범한 삶에 적응하는 동안 바이퍼는 여전히 피비린내 나는 세계의 정점에 서 있었다. 그는 서리의 공격 패턴을 모두 읽고 있었고 그녀의 힘과 기술은 조금씩 그에게 압도당하기 시작했다. 기억 바이퍼의 강력한 발차기가 서리의 복부를 강타했다. 그녀는 비명을 삼키며 뒤로 물러섰다. 그가 휘두른 소에 파이프의 팔을 스치며 깊은 상처가 났다. 시야가 흐려지고 호흡이 가빠졌다. 역시 넌 이제 끝났어. 아르테미스. 바이퍼가 승리를 확신한 듯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그녀를 내려다보며 머리 위로 쇠 파이프를 치켜들었다. 나를 떠난 것에 대한 대가다. 그것은 절망의 순간이었다. 지휘 차량 안. 권지혁은 드론이 보내오는 실시간 영상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녀가 죽으면 다음은 러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전략 시뮬레이션이 돌아갔지만 지금 당장 그녀를 구할 방법은 없었다. 그는 전사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전략가였다. 그리고 아들을 잃을 위기에 처한 아버지였다. 그는 이성을 버리고 본능에 따라 움직였다. 그는 콘솔의 붉은색 비상 버튼을 내리쳤다. 조선소에 침투하기 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그의 팀이 전력망에 몰래 설치해둔 마지막 카드였다. 그 순간 창고 전체가 터져나갔다. 꽝! 창고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터져나가며 눈을 멀게 할 정도의 섬광이 수십 번 연달아 터졌다. 동시에 귀를 찢을 듯한 고주파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완벽한 시청각 공격이었다. 크아! 예상치 못한 공격에 바이퍼는 비명을 지르며 두 손으로 눈을 가렸다. 그의 모든 감각이 마비되고 완벽했던 그의 통제에 균열이 생겼다. 단 1초의 시간, 죽음의 문턱에 있던 서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의 몸에 마지막 남은 아드레날린이 솟구쳤다. 그녀는 고통을 잊고 바닥을 박차고 튀어 올랐다.
그리고 과거 바이퍼가 최강의 적을 만났을 때를 대비한 마지막 기술이라며 그녀에게 가르쳐 주었던 가장 복잡하고 치명적인 카운터 기술을 펼쳤다. 그녀는 그의 품으로 파고들어 그의 무게중심을 역이용했다. 그녀의 몸이 팽이처럼 회전하며 그의 팔을 꺾고 그의 어깨 관절을 뒤틀었다. 우두둑 살과 뼈가 부서지는 끔찍한 소리가 사이렌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바이퍼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제자가 스승의 기술로 스승을 뛰어넘는 순간이었다. 그는 무력하게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싸움은 끝났다. 섬광과 사이렌이 멎자 서리는 무너져 내리는 몸을 이끌고 러에게 달려갔다. 그녀가 아들을 묶은 밧줄을 끊어내고 재갈을 풀어주자마자 러는 울음을 터뜨리며 외쳤다. 엄마 아빠, 아들의 외침에 방금 전 경호팀과 함께 창고 안으로 뛰어들어온 지혁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러는 엄마의 품에서 빠져나와 두 사람에게 달려갔다. 아이는 엄마의 다리를 한 팔로 끌어안고 동시에 아빠의 다리를 다른 팔로 끌어안았다. 지혁은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그리고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서리를 자신의 품 안으로 끌어안았다. 엉망진창이고 필사적이고 서툴렀지만 그것은 분명한 가족의 포옹이었다.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쫓는 자와 쫓기는 자, 혹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아니었다. 상처 입고 지쳤지만 마침내 하나가 된 가족이었다. 권지혁의 펜트하우스는 외부 세계의 혼란과는 완벽하게 단절된 고요한 성역 같았다. 몇 시간 전 폐조선소에서 벌어졌던 치열한 사투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다. 지혁의 전담 의료팀에게 간단한 치료를 받은 서리는 샤워를 마치고 그가 내어준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녀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지난 6년간 저 화려한 불빛은 그녀에게 그저 도망쳐야 할 위험이 가득한 정글일 뿐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처음으로 저 도시가 안전하게 느껴졌다. 다른 방에서는 태어나 처음으로 진짜 자기 방을 갖게 된 러가 푹신한 침대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집안에 희미하게 울려 퍼지는 것만으로도 이 차가운 공간에는 처음으로 가정이라는 온기가 스며드는 듯했다. 지혁은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말없이 그녀에게 찻잔을 건넸다. 서리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분노나 경계심 대신 복잡하지만 따뜻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바이퍼는 서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국정원 대테러팀으로 신병이 인도됐어. 지혁이 그녀의 말을 받았다. 그의 입에서 신디케이트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올 거야. 내가 입수한 자료들도 함께 넘겼고 그는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절대적이었다. 나의 법무팀과 정보팀이 지난 몇 시간 동안 그들의 자금줄을 추적했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령 회사들과 차명 계좌들이지. 내일 아침 해가 뜰 때쯤이면 신디케이트라는 조직은 자금줄이 완전히 마른 채 모든 실체가 세상에 드러나게 될 거야. 다시는 당신과 러를 위협하지 못해. 그것은 완벽한 사형 선고였다. 서리는 눈을 감았다. 6년 2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그녀의 목을 조여오던 공포라는 족쇄가 단 몇 시간 만에 허무할 정도로 완벽하게 부서져 내린 것이다. 그녀의 어깨에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짐이 내려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쥔 채 나지막이 말했다. 고마워요. 그들은 거실의 소파에 마주 앉았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6년이라는 시간에 매듭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이야기부터 해야겠죠. 서리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깊은 상처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한 여자가 겪어야 했던 지독한 아픔과 절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고아원에서 자라 어린 시절 신디케이트에 의해 납치되다시피 거두어졌다. 그곳에서 그녀는 감정 없이 오직 임무를 위해 존재하는 암살자 아르테미스로 키워졌다. 6년 전 그날 밤 그녀의 임무는 권지역의 금고에 있는 신디케이트의 비리가 담긴 데이터 칩을 회수하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당신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녀는 그날 밤 예상치 못한 그의 것엔 저항에 부상을 입었고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며 모든 것이 틀어졌다고 고백했다. 궁지에 몰린 그녀는 그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키고 혼란을 극대화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그녀의 훈련 과정에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가장 인간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것은 계획된 것이 아닌 생존을 위한 처절한 본능이었다. 그리고 도망쳤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조직을 배신한 대가는 죽음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한 달 뒤에야 내 몸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걸 알았죠.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러를 지우라는 협박도 받았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러는 내 인생의 모든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만난 유일한 빛이었으니까. 그래서 도망쳤고 또 도망쳤어요. 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라도 될 수 있었어요. 그녀의 고백이 끝나고 긴 침묵이 흘렀다. 지역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의 내면에서는 지난 6년간 그녀를 향해 쌓아 올렸던 분노와 원망의 벽이 소리 없이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가 겪은 하룻밤의 지옥은 그녀가 겪어온 6년의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당신은 그날 밤 내게서 많은 것을 훔쳐갔어. 한설이, 나의 평온, 그리고 타인에 대한 신뢰. 그의 말에 서리는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이어진 그의 말은 그녀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당신은 무언가를 남기고 가기도 했지. 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러가 잠들어 있는 방문 앞으로 걸어갔다. 문틈으로 아이의 평화로운 얼굴이 보였다. 그는 문에 기댄 채 서리를 돌아보며 말했다. 당신과 저 아이는 더 이상 내 과거의 흉터가 아니야. 당신들은 내 현재이자 내가 책임져야 할 미래야. 그는 다시 그녀에게로 돌아와 그녀의 앞에 섰다. 더 이상 도망치지 마.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 아닌 간절한 부탁이었다. 내가 내 아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게 해줘.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이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시작이라도 해보게 해줘. 서리의 눈에서 6년간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구원의 눈물이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잠든 러의 방문 앞에 나란히 서 있었다. 아이는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두려움 없는 아이의 얼굴을 보자 두 사람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우리의 시작은 악몽이었네요. 서리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지혁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하지만 그 악몽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봐.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기도 하니까. 그의 말에 두 사람의 과거를 얽매고 있던 공동의 상처 shared scar는 더 이상 고통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그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주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오랫동안 잠든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 길고 어두웠던 밤이 물러가고 새로운 아침에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시간은 세 사람에게 많은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 그중 가장 큰 선물은 일상이라는 이름의 평화였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애게, 해의 한적한 개인 해변, 에메랄드빛 바다가 하얀 모래사장과 맞닿아 반짝이는 곳, 세상의 모든 시름이 잊히는 듯한 풍경 속에서 권지혁은 모래 범벅이 된 채 웃고 있었다. 아빠 더 높이 쌓아야지. 7살이 된 러가 고사리 손으로 모래성을 쌓으며 아빠를 재촉했다. 지혁은 옛설, 캡틴 하고 외치며 아이와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고급스러운 리넨 셔츠와 반바지 차림의 그는 더 이상 K-이노베이션스의 냉혹한 얼음 황제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아들을 사랑하는 평범한 아버지이자 한 여자를 깊이 사랑하는 남자일 뿐이었다. 가족을 찾은 후 그의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여전히 유능한 경영인이었지만 더 이상 일에 자신을 매몰시키지 않았다. 삶의 균형을 찾은 그의 리더십은 오히려 더 유연하고 단단해졌고 직원들은 두려움이 아닌 존경심으로 그를 따랐다. 그의 얼굴에서 차가운 가면이 사라진 자리에 따뜻하고 진솔한 미소가 자리 잡았다. 그들의 모습을 빌라 테라스의 그늘에 앉아있던 한설이가 미소 지으며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한 손에 든 태블릿 PC로 화상 통화를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온전히 두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따라대 의장님, 증인과 그의 가족은 저희 쪽 안전가옥으로 무사히 이동했습니다. 저희 팀이 24시간 밀착 경호를 제공할 겁니다. 과거 신디케이트의 잔당들이 그에게 송긋 하나 될 수 없을 겁니다. 제 이름을 걸고 약속드리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과 권위가 실려 있었다. 2년 전 모든 것이 끝난 후 그녀는 지역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아르테미스 솔루션이라는 보안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두운 과거와 기술을 이제는 과거의 자신처럼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키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죽음의 여신 아르테미스는 이제 생명을 지키는 수호신의 이름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통화를 마치고 해변으로 걸어 내려갔다. 그녀를 발견한 러가 엄마하고 외치며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다. 지혁도 뒤따라와 두 사람을 커다란 팔로 끌어안았다. 셋은 한 덩어리가 되어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일 끝났어. 지혁이 그녀의 머리카락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물었다. 이제부터는 온전히 우리 가족 시간. 설이가 그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대답했다. 지혁의 손이 무심코 자신의 옆구리를 스쳤다. 이제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희미해진 흉터. 그는 그 위로 설이의 손을 가져와 부드럽게 감쌌다. 이 상처, 이젠 아무렇지도 않아.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과 러를 만나기 위한 이정표였다고 생각해. 내 인생에서 가장 아팠지만 가장 중요한 상처지. 설이는 말없이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들의 시작을 알렸던 공동의 상처는 이제 그 무엇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단단한 사랑의 증표가 되어 있었다. 황금빛 노을이 수평선 너머로 세상을 물들이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바라보았다. 지혁이 설이에게 부드럽게 키스했고 러는 그 모습에 우하며 장난스럽게 야유를 보냈다. 세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와 함께 부드럽게 퍼져나갔다. 그들은 완벽한 시작을 하지 못했다. 그들의 첫 만남은 폭풍우 치는 밤의 악몽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싸웠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으며 마침내 완벽한 현재를 만들어냈다. 그들의 발자국이 하얀 모래사장 위로 길게 이어졌다. 그리고 이내 밀려오는 파도에 흔적도 없이 씻겨나갔다. 과거는 사라지고 그들 앞에는 오직 함께 걸어갈 빛나는 내일만이 펼쳐져 있었다. 이야기꾼의 마지막 인사.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권지혁과 한설이, 그리고 너의 여정에 함께 설레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행복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처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과 치유의 힘을 전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욱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